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표 부동산 전문가. 과찬을 하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소장학파 뭐 이렇게 불려드리고 싶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소장학파였는데 지금은 대세론 비슷하게 이제 저는 해서 요새 지금 부동산 상승해서 예. 자꾸 안티도 많이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지금 떠돌고 있는 예. 상승의 여러 이유, 모든 이유를 제가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반론이든 교수님의 입장이든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다시 요즘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는 사실인가요? 예, 사실이죠. 사실. 네, 지표로도 좀 나오고 있고, 네. 물론 정확한 지표는 아닙니다. 네. 통계기관이 두 군데인데, 네. 뭐 우리 시청자분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부동산원이 네. 약간 신뢰성을 좀 많이 잃었습니다. 주간 통계에서요. 예, 그리고 월간 통계는 그나마 좀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표본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주간 통계는 표본이 없으면 우리가 통계라는 게 표본이 중요하잖아요. 네, 네. 표본을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이상해가지고 왜냐하면 실거래 제가 개인적으로 그 실거래가 동향을 좀 체크하느라고 그 좀 유명한 약간 천재기가 있는 분이 재능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예. 만든 그 실거래 직전 가격 대비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 이제 실거래 가격이 뜨잖아요. 네. 왜냐면 국토부에 있는 그 데이터 표본을 갖다가 API를 끌어왔기 예, 때문에 똑같은 예. 표본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서초구가 5월 달이죠. 막 네. 몇 주째 상승한다 그럴 때 거래가 90%가 하락인 거예요. 하락 예. 거래가. 예. 그러니까 통계가 이렇게 나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네. 그냥 확인해 보니까 답변이 모호한 거예요. 정성적인 요소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감사원 쪽으로 해서 네. 조금 이제 추진을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알고 봤더니 또 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이미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통계가 0.01 뭐 이런 게 이제 네. 실제로 한 6주 정도 계속 나오고 언론에서 또 그거를 또 네. 기사를 좀 많이 내다 보니까 일반 분들은 바쁘시잖아요. 네. 바쁘시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영끌 때 기억나시잖아요. 영끌 때 이게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가진 분들이 네. 조금 낙폭이 많은 지역 있잖아요. 네. 그쪽에 이제 매수를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 이제 정책적인 요인도 한몫하죠. 네. 정부가 1.3 대책 때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를 풀고 실거주 의무 폐지까지 같이 넣었는데 이제 그건 네. 아직 실행이 안 됐잖아요. 예. 근데 거기다 특례보험자료는 40조를 풀었단 네. 말이에요. 그 돈을 계산해 보면 지금 주택담보대출 많이 늘었다고 하는 그 금액 부분 있잖아요. 그거 네네. 딱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제 집값을 연착륙, 명분은 연착륙입니다. 네. 작년에 급하게 떨어졌으니까 예. 그걸 막기 위해서 넣었는데 그게 이제 도리어 상승 기조로 바뀌었고 우리가 기억을 더듬을 게 예전에 국토부 장관이나 추경호 장관이 발표할 때 네. 주택 가격이 이렇게 너무 많이 푸는 거 아니냐 했을 네. 때 투기 조짐이 있으면 조정을 하겠다 그랬어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그런 투기 얘기 조짐이 지금 생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이 거래량이 네. 그럼 거래량이 예년에 비교하면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8천, 9천 건은 돼줘야 네. 확실히 살아났다고 볼 수 있는데 2009년도에 그랬거든요. 네네. 똑같은 정책인데 지금 안 그래요. 3천, 4천도 지금 못 넘고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6개월 동안 융단 폭격적인 집값 상승에 대한 뭐 기사, 뭐 보도, 뭐 칼럼 여러 개가 나왔음에도 시장이 예전처럼 유효 수요가 영끌 때처럼 붙는 네. 수요가 적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영끌2라고 저는 명명을 하는데 네. 그럼 이 상승이 네. 뭐 시장에서 가짜 상승이냐 진짜 상승이냐 네네. 말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볼 때 부채가 늘면 자산 가치는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부채가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조금 늘었어요. 예. 그 늘은 것이 정상적인 시장 상황과 경제 상황 정책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연착륙이라는 어떤 모토를 걸고 정부에서 DSR이라는 전 세계적인 금융 룰을 약간 좀 우회해가지고 예.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크다고 봐요. 예.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게 거의 소진이 됐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그 자금을 또 투입하면 되겠죠. 네. 재정정책을. 그렇죠.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또 암만 기득권을 위한다 할지라도 암만 연착륙을 위한다 할지라도 부족한 세금 속에서 또 재정자금을 만들어 또 투입한다? 그건 사실 국민적인 비판에서
진짜 큰 비판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정부는 이제 이 선에서 좀 머물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거래량이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서울이 작년에 1000대에서 놀다가 예. 2000, 3000, 3000 후반까지 예. 왔거든요. 7월 달하고 8월 달 넘어가서 9월 달에는 제가 볼 때는 꺾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의 그 갑론을박하는 것들은 현 상태에서는 지금 그 상승 심리가 일단 한번 차고 왔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니까 너무 힘이 약해요. 그러면 과연 7월 네.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예. 이게 예전처럼 7, 8천 갈 것이냐. 안 갈 가능성이 90%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하락으로 갈 수순으로 가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조적 상승은 진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승이 멈추고 다시 하락의 기조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건 당연하죠. 아. 지금의 상승이 말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말은 되죠. 왜냐하면 돈을 퍼버줬으니까, 그리고 소득 수준을 안 따지고 집을 사라고 했으니까, 대출을 받고 싶은데 못 받았던 분들하고, 예. 또 연끌 때 그 수익을 본 분들 있잖아요. 네. 피해 본 분도 있지만, 예, 예. 팔아서 판 분들은 수익을 받잖아요. 예, 예. 그분들이 지금 집값이 약간 뭐 송파, 강동, 예. 뭐 전국적으로 뭐 인천 뭐 이런 데 많이 내려갔었잖아요. 네. 그런 데들은 지금 또 갭투기를 하고 싶은 욕망이 또 울렁울렁 하는데 정부에서 대책을 딱 줬단 말이에요. 예. 이거 뭐지? 야, 이거 좋다. 이게 막 들어온 거예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뭐 청약제도도 완화 있고 네. 무순위 줍줍에 대해서 네. 주거지역 제한도 없으니까 투기 수요가 가세할 수 있죠. 투자 수요. 좋게 예. 얘기하면 투자 수요, 예. 투기 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장을 지금 막 쫓아왔는데, 받쳐왔는데, 그 힘이 약한 거예요. 왜? 매물이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물건이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싸게 팔아야죠. 예. 그런 시기가 저는 다가오고 있다. 말씀대로 하락하는 시기가 다시 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네. 지난번 하락했던 가격 그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중장기적으로요. 저는 최대 원희룡 장관도 얘기했고 모든 학자들이 얘기했고 데이터상으로 나와요. 물론 이제 가수요나 투자 수요가 가세해서 일장의 그 오버슈팅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네. 순수한 계산으로 하면 네. 꼭지 최고점 대비 40% 하락은 완전히 계산이 나오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서울이 40%못 오고 네. 20% 물론 송파 강동 한 35% 예. 가까이 왔었죠. 예. 근데 대책 때문에 지금 받쳐줬잖아요. 예. 그러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올라갈 힘이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요즘 들어와서 이제 9월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9월 이후에 이제 시장이 새로운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99%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예. 물론 저는 현재 상황에서 예측이고 예. 그 사이에 또 정부가 또 네. 생뚱맞은 정책이나 이런 정책을 한다라면 국가의 미래는 접어두고 예. 오로지 그냥 기득권과 투자자들을 위한 정책을 쓴다라면 그거는 잠시 또 떠받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골문 건 나중에 터지겠죠. 네. 그럼 나중에 더 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말씀드리는데 현재 상황에서 그냥 정부가 그 상태에서 유선을 간다고 하면 저는 9월 이후부터는 시장이 아마 많이 변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네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 지표상이나 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는 말이다. 근데 대한민국 부동산이 어떻게 뭐 책에 나오는 것처럼 교과서처럼 그렇게 움직였느냐. 항상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DNA 속에서 내 집, 아파트 이런 것들을 큰 집, 좋은 곳 이런 것들을 가지려는 욕망이 있어서 이거는 그냥 지표상이나 이론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좀 특수성 이런 부분들도 인정을 해주고 이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실 돈 번 사람들은 자산 축적의 수단은 부동산 아니었느냐. 네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잠깐의 조정을 거치고 분명히 앞으로 꾸준히 계속 상승할 것이다. 너무 지표만 보고 암울하게 얘기하는 것도 좀 너무 위협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위기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그분은 이렇게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하신 거네. 제가 볼 때. 예. 왜냐하면 IMF 때는 그나마 좀 짧았어요. 하락 기간이 예. 조정이.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우리 위기도 아니었고 네. 해외에서 벌어진 위기임에도 네. 불구하고 넓게 보면 한 7, 8년 갔어요.
2006년부터 한 15년까지 갔으니까 제 주위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나는 게 지금 꼭지잖아요. 누구나 다 꼭지라고 보잖아요. 꼭지에 사가지고 지금 말씀 우리가 예측하는 게 시나리오가 세 개가 벌어지는데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유지되는 건데 유지되면 아무 일도 없는 거고요. 내려가면 타격이 크잖아요. 근데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불과 재작년만 해도 지금 미친 집값이라고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값을 유지한다? 그게 유지가 될까요? 심리적으로 그 DNA 갖고 있는 분들은 갭투기한 분들이죠. 일반 분들은 더 이상 올라가는 건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 그 심리적인 면에서 보면 그 DNA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2009년 그러니까 단적인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심리가 그렇게 살아있다라면 지금 2030 세대들이 예전엔 부동산에 대한 졌다만 하도 그냥 돈을 모으고 열심히 직장생활에 바빴지 갭 투자라는 매개체를 활용해가지고 이 투자 시장화된 부동산에 대해서 뛰어들지는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2030 세대들이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많지도 않아요. 10%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일반화된 보도자료들이 나오니까 나머지 90%의 젊은 분들은 박탈감 느끼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DNA가 없어서 지금 부동산 안 하나요? 90%는 아니죠. 항상 부동산뿐이 아니라 자산시장은 그 기득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앞서간 분들이 시장을 리딩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유효 수요가 받쳐줄 때 상승이 급상승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뒤에 유효 수요가 받쳐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대출 제도가 확대되든지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암만 DNA가 좋아봤자 예를 들어서 DNA가 정말 좀 천재가 있어요. 그냥 무인도에 두면 어떻게 돼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DNA는 똑같지만 환경이 그전하고 같냐를 봐야 되는데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무역 적자가 지금 10몇 개월이고 한국 반도체가 이렇게 힘을 잃은 적이 전 태어나 처음 봤어요. 그렇죠? 그런 일들부터 해서 새마을금 고 터지는 일부터 해서 여러 악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건 왜 잘못됐냐. 2007년도에 주택을 꼭지점에 산 사람들은요. 7년 동안 마음고생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말 안 좋은 일 당한 분들 많아요. 그러면 너무 가격이 높을 때는 당연히 조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아픔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영끌 하시는 분들 힘들잖아요. 투잡, 쓰리잡 뛰고 그걸 지금 권유하자는 거예요?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은 너무 높다. 지표들이 이렇게 나타나니 이게 조정이 될 것 같으니 조금 나중에 물론 20년, 30년 지나면 장기 곡선은 당연히 우상향이죠. 지금 전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에서 어느 물건도 내려가는 건 없습니다. 화폐와 기본 자본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얘기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는 정말 뭐랄까 억지 투자인 거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러면 뭐하러 경제 지표를 보고 한국은행이 뭐하러 말씀하신 대로 DNA를 갖고 하면 왜 통계 보고서를 내고 금융부채 보고서를 내고 가계부채 문제 있다고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그분은 정말로 갭투기 하신 분이 아니고서야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거라고 봐요. 아니면 자기가 집이 많아가지고 팔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조정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 일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집값이. 그게 이미 조정이 끝난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 조정을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실수요자들이 집이 필요해서 사는 것이고 거래량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예전에는 투기 수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거래량이 뭐 8,000건, 9,000건 가까이도 이렇게 나온 거지 지금 한 3,000건에서 4,000건 정도 나오는 것들은 정말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서 거래 건수는 그만큼 늘지 않는 것이고 이런 분들이 집을 사는 거기 때문에 추세적인 뭐 급상승은 아닐지라도 바닥을 확인하면서 조금씩 올라오는 그래서 다시 하락은 없을 거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뭐 지켜봐야겠죠. 그분들 바람이겠죠. 저는 국가 경제를 보거나 젊은이들의 어떤 앞날을 보거나 암만 모든 요인들을 보더라도 이게 유지가 됐을 때 대한민국 경제가 과연 도움이 됩니까? 안 되죠. 만약에 국가의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이나 자산 시장은 국가의 정책도 중요하잖아요. 그럼 국가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이 높은 집값에 소비 수준을 소득 수준을 계산해 보면 이걸 집 살 사람이 별로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건설 경기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부가 세금 덜 받고 집값이 내려면 세금이 덜 받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한쪽에서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이건 여야 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게 이 여야 할 것 없이 집값 내리게 하는 정책을 쓰던 높게 하는 정책을 쓰던 양도세나 거래세 둘 중에 또 보유세 셋 중에 네. 하나를 가지고 네. 양도세 그 수입이 국세에 차지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예, 예. 그거를 유지하려고 애를 써요. 그 부분을 우리가 직시하고서 이제 뭐 전문가나 시민사회 단체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정부가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하락에 대한 그런 뭐 바닥을 찍었다고 네. 얘기하는데 네. 그 얘기는요 2009년도에도 똑같이 그랬어요. 훅 내려가가지고 쑥 올라왔잖아요. 그때가 바닥이었다 그랬어요. 이건 데자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밀물 썰물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랑 똑같죠. 밀물이 썰물이 나갔을 때 지금 바닥이 한 거예요. 다시 밀물 오잖아요. 바닥 아니잖아요. 그 자연의 법칙은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뭐 암만 시스템을 갖춰놨지만 그 보이지 않는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이클하고 이것까지 거스를 수는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DNA도 마찬가지고 환경과 지금 뭐 여기서 우리 저 발해라고 좀 뚱땅이 같은 발해가 갑자기 역사가 사라졌잖아요. 그 거대한 나라가. 그 추측으로는 뭐 화산이 폭발해서 백두산이 싹 덮였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일본까지 화산재가 날아갈 정도니까. 그런 일이 한 번이면 정립 확, 이런 생각지도 못한, 그게 이제 경제용어로 뭐 블랙스완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도처에 있는데, 감히 어떻게 과감하게 이 높은 가격에 무리해서, 우리가 무리라는 말은 이치에 안 맞는 거잖아요. 이치에 안 맞는 가격을, 네. 소득 가격이랑 안 맞는 수준이거든요. 다 얘기하잖아요. 장관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 OECD IMF 다 얘기하는데 왜 그분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성급하게 저도 마찬가지고 아 이건 거의 높은 것 같다, 낮은 것 같다 이 정도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지만 높다 낮다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저는 하락할 가능성이 99%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 우주에 그거를 깨우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제 얘기를 참고하시는 거고 지금 하락하시는 걸 얘기하는 분들 바닥을 얘기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그분 얘기하신 분 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 발언들이 익명이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 상태를 같이 오픈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재산이 많은 분들이 꼭 바닥 얘기를 해요. 특히 다주택자들이 제가 보니까 공통점이 그래요. 그러면 무주택자들은 그러면 다 바닥이 아니라 그러겠죠?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건 뭐냐? 돈이 많은데 바닥이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이거 올라갈 거라고 하는 분도 맞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다변화되어 있는데 네. 결론은 어디로 가요? 거래량으로 나타나잖아요. 네. 그 거래량이 뭐 적다 이렇게 대충 얘기할 게 아니고요. 거래량은 냉정합니다. 거래가 없으면 쓰레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원칙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해가 뜨고 해가 지면 어두워지는 것처럼 거래량이 많아지면 집값은 오르게 돼 있잖아요. 그 논리에 맞춰서 현재 상황은 이렇게 정책을 풀어줬는데도 거래량이 안 받죠? 이건 퀘스천을 한번 찍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원래 올 가을에 2년 전쯤에 이제 비싼 전세로 들어가셨던 분들이 많으셔 갖고 역전세가 나고 그게 또 집값의 하락에 전세 가격도 안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안 올라가면 집값은 당연히 이제 오를 힘이 약해지는 건데 당연하죠. 이번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역전세로 해서 집주인이 돈을 내주는 상황이 되면 이것 때문에 집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정상화론자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라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DSR을 조금 이렇게 우회하는 풀어주겠다. 방법으로 풀어줘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하락 아니면 정상화되는 과정을 나라에서 이렇게 막아줬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그렇게 큰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그래서 반론을 제가 제기하면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역전세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이 만약에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보증금을 돌려줬다고 가정할게요. 네네네. 그러면 그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율 혹시 아세요? 요즘 이자율요? 그러니까 그 전세 대출 반환 보증에 대한 대출을 해준다 그러잖아요. 뭐 4%대 후반 뭐 이렇게 정도 되는. 확실히 안 나왔죠. 예. 안 나온 상태에서 6%라 그러면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니요, 뭐 못하죠. 다른 방법이 없지 네, 않습니까? 5%라 그래도 해야 되는 거고. 예. 근데 지금
금리가 아시지만 뭐 시청자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뭐 은행채 금리 올라가고 이렇게 분위기가 살짝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고 미국이 아마 금리를 0.2 올릴 것 같고요.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4%는 힘들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아 그러면 5%?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전세 대출 자금, 반환 대출 자금을 3%, 3.5% 했다. 이거 완전히 전 국민한테 지탄받죠. 특혜라고 하죠. 그러면 결론은 시장 논리에서 대출이 안 되는 걸 해주는 것 뿐인데 이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러면 만약에 강남이나 서울 일부 비싼 지역 또 광역시에 좀 비싼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금액을 못 내줄 사람들이 대출 받으면 뭐 4, 5억 뭐 심하면 10억, 20억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5억만 잡을게요. 5억에 5%면 2,500이에요. 네, 1년에. 그러면 200억씩을 갚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분들은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2년이 지나면 집값의 몇 프로가 다 이자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판단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거 이러면 뭐 이자로 뭐 5천 빠지면 5억짜리면 10%가 날라가잖아요. 아, 그러니 내가 그냥 10% 지금 팔고 집값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냐 머리 아프니까 그냥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겠죠. 그럼 대출 받은 분들은 이자에 좀 치일 것이고, 그죠? 여유가 있는 분은 당연히지만, 근데 정부가 얘기한 워딩을 정확히 보시면요, DTI는 60을 적용한다 그랬고요. 그게 뭐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갭주한 분들은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결국은 시장에서 알아서 할 거라고 이미 언지를 줬어요. 그러면 일부 선의의 임대인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 비율이 몇 프로냐가 중요하죠. 예, 그렇죠. 그 선의 임대인의 핵심이 뭐냐면 담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득 능력이 있고 그걸 기준으로 잡은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정부가. 그게 뭐냐면 심리적으로 립 서비스도 하나의 정책이잖아요. 심리적으로 역전세를 정부가 보조해주고 있다라는 신호를 일단 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층들이 한 예를 말씀드리면 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0억짜리가 10억으로 집값이 오르고요. 지금 뭐 더 올랐지만 사실은 그리고 전세는 한 7억이라고 하자할게요. 7, 80%였으니까 이게 만약에 11억 정도가 됐어요. 집값은 15억, 전세가는 11억이 됐어요. 그럼 다시 이게 원위치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원위치 50%는 똑같은 계산이니까 됐을 때 돈을 그러면 4억을 내줘야 되잖아요. 다시 7억이면 4억 내주면 집값이 10억으로 내려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4억을 내주면 대출이 선순위가 딱 끼니까 새로 들어오는 분이 그러면 7억에 옛날 값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4억 더하기 7억이면 오버가 되잖아요. 그럼 경매가 나면 난 1억을 못 받네? 그러면 이건 불안하니까 5억 5천으로 해주세요. 6억 이렇게 되죠? 그럼 그분은 대출로 일단 세입자는 내보냈지만 새로 들어오는 분한테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더 낮아지면 돈을 더 빌려야 되는데 만약에 능력이 안 되면 이게 이금융권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단단계들이 시장에서 진짜. 일어날 소지가 있는 걸 볼 때 그러면 또 더 무리한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안 되는 분들은 어떡하죠? 그 실제로 임의경매 있잖아요.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를 하는 거는 임의경매를 나중에 넣을 수 있는 건데 경매 넣기 전에 임차권 등기의 그 숫자가요. 지금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서울은 한 5배 가까이, 경기도 뭐 이런 데들은 3배 정도? 경매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임차권 등기를 한 게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현상이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내년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부가 던진 대책이 심리적으로 도움은 됐으나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다는 전 판단이 들더라고요. 조금만 지켜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9월에 조금 뭐 신호들 그런 어떤 문제들이 가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교수님께서도 9월쯤 되면 또 변곡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신 거는 전세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를 보면 시장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네, 전세하고 이제 입주 물량이 그때 이제 많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거든요. 가을이니까. 입주 물량에다 분양 물량도 지금 밀렸다고 막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시장은 수요가 움직여줘야 움직이는 거잖아요. 소유자 입장에서 선택지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기존 주택을 사도 되고 공공 분양이 또 내년 총선 때문에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공공 분양을 받으려고 기다리려고 수요 심리가 줄을 수도 있고 또 역선세가 나오고 이러면서 경매 물건도 또 나오고 그리고 또 임대사업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2018년도 하는 분들이 4년을 채우면
2022년이니까 올해 안에 집을 팔아야지 예. 양도세 중간 안 맞거든요. 예. 그 물건이 매년 또 몇만 개씩 막 나와요. 어떤 해는 막 10만 개도 나오고 물건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은 그동안 6개월 동안은 7월 달까지는 언론의 어떤 좀 보조 플레이와 네. 정부 정책에 대한 네. 그 정부의 어떤 연착륙 의지가 네. 막 힘을 써왔지만 워낙 기준적인 주택가격이 높기 때문에 거래량이 못 따라가잖아요. 그럼 다시 원위치로 와서 둘 중에 하나죠. 가격이 내려오든지 소득이 올라가야 주택 시장이 다시 움직이는데 정상적으로 지금 소득이 늘어날 분위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 예. 자영업자분들 지금 심각하게 어렵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시장이 리스크 요인이 너무 많은데 너무 역전세 하나 갖고 뭐 시장이 편안해진다 이런 판단도 좀 빠르신 것 같고 역전세, 뭐 경매, 임대사업자 물건, 공공분양 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PF 문제도 있고 그럼 누가 봐도 지금 좀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조심하셔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고 9월 달 되면 좀 변곡점이 올 것 같다고 또 계속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 오를 이유는 약간 면피 아니면 좀 뭐 이렇게 립 서비스로 이렇게 막아놓은 것 같고요. 네. 하락의 요인이나 위험 요소는 곳곳에 지표로 너무 많아요. 너무 이렇게 산적해져 있는 많아요. 것 같다는 생각이 지뢰가 너무 많아요. 예, 막 그렇게 듭니다. 또 이제 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국은행에서 계속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문제다. 특히 네, 네. 이 전세라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이 제도를 부채로 안 놓고서도 OECD 국가 중에 뭐 2위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위죠. 예. 예, 근데 뭐 전세를 넣어버리면 뭐 이게 1000조 가까이 되니까 150% 완벽한 1등, 예. 뭐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 네, 1등이다. 압도적 1위, 예. 압도적 1등이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은행이 계속 지표로 발표를 하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 알고 있는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뭐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높다라는 건 옛날부터 계속 있었는데 새삼스레 지금 와서 이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다시 이 위험을 더 크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준점을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 얘기는 뭐 예전부터 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술을 먹을 때 네. 그리고 반주를 하면 야 반주하지 마라. 나중에 술꾼 된다 네네네. 그러잖아요. 예. 그분이 술꾼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먹다 보면 좀 늘잖아요. 예. 늘면 저녁 때 한 병 먹던 게 예. 2병이 늘잖아요. 네, 네. 술꾼이 된 건 아니잖아요. 주사만 안 피면. 예, 그렇죠. 그죠? 그렇죠. 맞죠. 그분인데 그걸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술의 속성상. 이 술은 당연히 안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죠.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 중에 분명히 사고 나오죠. 예. 우리 경찰서나 가보면 꼭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이 사고 치잖아요. 예. 그 음주를 안 하도록 제어하는 게 국가 역할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걸 가지고 괜찮아. 계속 먹어도 돼.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조절을 해야죠. 우리 인간이잖아요. 네. 그러면 가계부채가 막 늘어나는 게 좋은 건가요? 안 좋죠, 그건 당연히. 네, 그런데 그거를 왜 다른 얘기를 해요? 안전하다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계부채가 높은데 그러면 뭐 GDP 대비 70이나 80%로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그러면 지금 사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느냐. 힘들다. 그러면 누군가는 누가 힘들어요? 그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집을 지금 뭐 부채를 많이 일으켜서 1가구 2주택이라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네네.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힘든 과정을 꼭 일어나지도 않는 제가 위험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거쳐서 자. 가야 되겠느냐. 고쳐야죠. 아. 큰일 날 소리를 구분을 하셨네. 제가 만약에 1년에 1억을 버는데 네. 부채가 5천이에요. 네. 네, 만약 이자로 나가는 게 5천이라고 가정할게요. 5천밖에 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부채가 또 늘어가지고 쓸 게 적어졌어요. 예. 근데 그게 안전하다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되고. 예. 그러면 제가 쓸 게 적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외식을 하던 걸 5번을 2번을 줄였을 거고. 뭐 여러분 아시면 요즘 강남 가보면 다 9시 반이면 문 닫죠. 닫아요. 우리 예전에는요 가계부채 그때도 위험이 있었어요. 예, 그때는요 가계부채 위험하다 그래도 새벽까지 마셨어요. 예. 소비 여력이 있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건 항상 위험하죠. 근데 조금 마시는 건 좋지만 정의 효과를 나타내는 레버리지 부채도 있잖아요. 네네. 그죠? 그 단계를 넘어선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를 해야죠. 근데 그럼 치료를 안 하고 계속 가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그분은. 치료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부채 소득이 늘지 않으면 더 늘면
소비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소비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일반 우리 내수시장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내수시장이 죽으면 수출이라도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수출이 어때요? 안 되고 있죠, 점점. 네, 그럼 다 같이 망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분은 지금 가계부채가 줄으면 줄을수록 소비가 균형을 맞춰주게 되고 내수에서 고용이 안 줄잖아요. 네. 그 단순한 경제 원리 중학교에도 나와요. 소득이 늘면 아니, 고용이 늘면 소득이 늘고 점점점 나라가 발전하는 선순환 경제 다 배우잖아요. 그럼 이거는 부채가 늘수록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수가 줄고 기업이 이익이 줄고 당연히 이익이 줄면 인원을 줄여야 되고 네.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근데 그거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 너무 상식적인 거를 갖다 그러니까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상처가 좀 났어요. 발톱이. 네. 발톱이 상처 났는데 그 축구 상처 났으니까 뛰지 마. 맞는 말이죠. 괜찮아. 그건 문제 없을 거야. 근데 그 상처가 만약에 한 게임을 뛰고 나서 치명적인 거다 그러면 큰 실수죠. 네. 안 뛰는 게 낫잖아요. 네. 그걸 굳이 뛰어야 돼요? 그 한 번 때문에 그걸 망가뜨릴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지금 상황이 위험한데 굳이 그걸 갈 필요가 있냐 이거죠. 안전하게 체크해보고 그걸 왜 한국은행에 계신 분들이 나랏돈 받으면서 밤새 막 연구하시고 예. 박사님들인데 예. 그 보고서를 왜 내죠? 예. 이유가 뭘까요? 아 이거는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 살아보니 가계부채가 이렇게 넘었을 때 위험이 터지고 여러 가지 뭐 다른 나라들 사례가 많잖아요. 아 이거는 아니겠다 싶으니까 경고를 자꾸 주는 거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그 바쁘셔서 모르겠지만 하는 총재가 제가 지금 가는 데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예. 이 표현을 했어요. 이걸 기자분들이 많이 써줘야 되는데 많이 안 쓴 것 같은데 구조개혁 없이 하는 재정 통화 정책은 나라를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한국은행 총재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 이거 엄청난 무서운 단어예요. 근데 거기에 재정 통화 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부채 늘리고 금리를 낮춰가지고 돈 푸는 정책 하지 지금 마라. 아까 그 양반이 말한 걸로 가자는 거죠. 그럼 망한대잖아요. 총재님이. 그러면 그 말은 귀 기울여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 또 IMF나 OECD 그런 분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왜 자꾸 경고를 해주겠어요? IMF와 심하게 화났다 그러면 그 미국 분들이 주주잖아요. 대부분들이 이사님들이. 그러면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반에서 적당하게 좀 까불어야 되는데 너무 까불어가지고 이 반을 시끄럽게 하면 그냥 두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네. 그런 속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위험한 발언은 저는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